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측은 서로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사건 배당 당일 바로 찾은 휴대전화를 앞서 검찰은 확보 못한 이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된 업체가 원주민들의 토지를 담보로 4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빚을 7년 뒤 성남의 뜰이 대신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액의 80%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번 대상에서 예식장과 돌잔치 업체 등 인원 제한만 받는 업종은 제외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자신의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가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재택치료가 시행 중인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선이 딱 5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수도 있죠. 그에 앞서 오늘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다음 달 5일까지 이 최종 한 자리를 두고 마지막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선거법상 당 예비 경선 순위는 공개할 수 없는데요. 윤석열, 홍준표 두 캠프 서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을 치를 4명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법상 당 예비 경선 득표율이나 순위를 밝힐 수 없자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는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무난하게 또 이제 3차 경선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 하나만 죽이면은 이 정권은 연장됩니다. 공세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굽니까? 이번 당원 투표에서도 내가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TK에서도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간다고 합니다. 양 캠프도 1위 홍보전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1차 경선 때보다 더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는 물론 당원 투표에서도 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4강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승민, 원희룡 두 후보는 이재명 지사 잡을 후보란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누가 이재명 후보하고 맞붙어서 1대1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거를 저는 정말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십사. 이재명 잡을 그 능력과 의지를 갖춘 후보를 진출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뽑는 본경선은 다음 주 월요일 광주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모레 일요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보 확정이냐 아니면 결선 투표냐 결정되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 투표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관심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의 대장동 이익을 전액 환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벌써부터 후보 교체론에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부당이득 환수에 나섰습니다. 이틀 전 경기도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개발 이익 전액 환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해법 제시를 통해 본선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선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행보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에 진출해갖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낸 분입니다. 재집권의 의지와 그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캠프는 지지층 총결집을 위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진보 진영 인사 영입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74%를 넘긴 3차 선거인단 투표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후보 교체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 지지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 지사의 불안한 면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권자이자 또 결재권자인 이재명 시장이 뭔가 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 의식이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은 내일 경기, 모레 서울 지역 경선으로 지역 순회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국민의힘 4강이 오늘 결정이 됐는데요. 누가 유리한 상황인지 각 캠프 분위기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순위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알 것 같은데요. 1위가 누구일지가 제일 관심이에요. 네, 일단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순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명확하게 누가 1위다 이렇게 공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선거가 진행 중일 때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이 예비 경선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순위와 지지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당원 투표 결과는 공개할 수가 있긴 한데요. 이것 역시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당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제 발표된 조사를 보면 보수 후보 적합도는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순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만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순으로 순서가 좀 바뀝니다. 당 관계자는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4%포인트 안팎이라고 말했는데요. 두 후보는 각각 자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난달 1차 컷오프 때와 비교하면 그럼 이 두 후보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좀 지난 한 달간 사실 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선 기간 불거진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대충 꼽아도 대장동 특혜, 또 고발사주, 손바닥에 왕자 썼던 거, 그리고 위장당원 발언, 조국 수홍 등인데요. 주로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고 조국 수홍은 홍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비판하다가 얻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컷오프 결과를 보면 1, 2위 주자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지지율 추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홍준표 캠프는 1차 컷오프 때보다 당원 득표율이 올랐다면서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 이 4위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순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희룡 후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사실 막판까지도 누가 4강에 들 건가 다양한 예측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4.15 부정선거만 줄곧 내세우다가 일반 민심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제 최종 후보 선출까지 한 달이 좀 안 되게 남은 것 같던데 선거인단 비율도 좀 달라지잖아요. 자, 이제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앞으로 누가 유리해지는 겁니까? 네, 일단 당원 비중이 1차 컷오프 때는 20%였고 이번 2차에서는 30%, 본경선 때는 50%까지 올라가는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윤 전 총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지난달 말까지 모두 4달간에 신규 당원이 26만 명이나 늘었는데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30 세대와 수도권 당원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건데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당원 투표와 같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는 문구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항목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눠질 수 있는데 누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와 민주당의 홍길동 후보와 대결한다면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문구는 조만간 당 선관위가 정할 예정입니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은 이 순회 경선 방식이라서 후보들이 중도 사퇴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다음 달에 한 번에 그게 탁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중도 사태는 좀 변수가 안 되겠네요. 일단 국민의힘 그 경선 룰을 좀 살펴보면 전국을 돌면서 앞으로 10번의 토론회를 하고 다음 달 5일에 한 방에 최종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라 경선 도중에는 중간 표심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경선을 하는 동안 2명이나 중도 사퇴를 한 민주당과 달리 4명이 모두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후보들 간의 단일화 변수도 일단 남아는 있습니다. 28일간의 국민의힘 본선 경선판은 매일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찾지를 못했었죠. 이 경찰은 사건을 배당받은 그 당일 찾아냈습니다. 이 검찰은 그럼 왜 찾지를 못했는지, 이 전화기엔 무엇이 담겨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태욱 기자,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휴대폰을 찾은 겁니까? 네, 어제 경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 전까지 살았던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근처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이 CCTV 영상에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인물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전화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흘 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는데요. 어제 이 사건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배당된 당일 휴대전화를 찾은 겁니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유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 주거지 CCTV를 봤지만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전화기를 전화기 판매업자에게 맡겨놨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모든 CCTV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수사팀의 불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인물과 유 전 본부장의 관계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오늘 경찰은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천화동인 1호로 배당된 개발이익 1,200억 원의 사용처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 명의로 매입한 60억 원대 판교 타운하우스 용도에 대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려고 직접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천대유의 검은 손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이 검찰이 수사 중이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이 성남시 의회에 최소 2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어 이를 감시해야 할 성남시 의회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하려 했던 거죠. 이은우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진 건 성남시 의회입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 내부에서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를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의회 측에 건넬 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액수는 최소 20억 원 이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최윤길 전 의장을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고 지난해부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2010년 시의원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민영개발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 전 의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돈을 건넨 개발업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개발업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동업관계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과장된 사실이 녹취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최 전 의장에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법조인과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도 있는데요.
고문료를 지급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 현직 대법관을 상대로도 금품 로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역시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대법관 딸에게 아파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오갔다는 겁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화천대유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새로 지목한 인물은 현직 대법관입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A 대법관은 보험으로 관리해야 한다. 딸에게 아파트를 제공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의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다른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장동 TF 관계자는 녹취록에 대법관 딸에게 제공한다는 아파트가 어딘지는 정확히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대법관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김만배 씨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도 대법관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김만배 씨는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 씨를 상대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자료 등에 담긴 금품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민간업체가 금융권에 갚지 않은 수십억 원대 채무를 공공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일. 대장동에서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출받은 빚을 성남의 뜰이 갚은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장동 지구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C7. 당시 대장동 토지 매입에 나선 회사로 나중에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가 인수했습니다. 2009년 당시 C7은 대장동의 넓은 땅을 가진 모 종친회의 토지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습니다. 땅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종친회에 주기로 하고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권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C7이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은 97억 원. 그런데 51억 원은 계약금으로 종친회에 줬고 나머지 46억 원은 다른 용도에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민간주도 사업 개발이 무산되면서 C7은 빌린 돈을 못 갚았고 채무는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종친회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으로 다시 추진되자 시행사 성남의 뜰이 종친회 채무 46억 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종친회 땅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민간업체의 채무 불이행을 공적 자금이 들어간 성남의 뜰이 대신 갚아준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남의 뜰에 C7이 들어갔다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계약 안 했죠. 조사 안 찍었을 거예요, 아무도. 성남의 뜰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측은 C7과 성남의 뜰 사이에 사업 인수와 관련한 정상적 계약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당사자가 아니라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모델에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사라지게 된 경위도 검찰의 집중 수사 대상이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들은 환수 조항이 있었다가 사라진 건 인정했지만 삭제를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군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이 전략사업팀에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사업협약서 검토를 요청한 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안이, 오후 5시에는 환수 조항이 사라진 수정안이 각각 전략사업팀으로 보내진 겁니다. 검찰은 이 7시간 사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이유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라져 성남시가 수천억 원대 손해를 봤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략사업팀장 김모 씨는 자신이 두 건의 문서 검토 요청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서 검토 실무를 맡긴 정모 변호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오전 문서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지 않고 조항이 삭제된 문서에만 검토 의견을 제출해와서 그 의견을 검토 요청 부서에 회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문서 작성을 맡았던 개발 1팀 실무자는 문서 수정이 있었고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7시간 사이 추가 이익 조항 삭제를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군지, 정 변호사의 수정안 검토 의견이 실제로 한 번만 올라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당시 전략사업팀장 김모 씨와 개발 1팀 파트장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거센데요. 민주당은 출당 조치로 윤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 본인 블로그도 여전히 민주당을 앞세우고 있고 당내 의원들 모임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제명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미향 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요. 당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윤 의원이 이미 출당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출당 후에도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민평련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평련은 당내 최대 계파로 꼽히며 민주당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만큼 윤 의원이 무늬만 무소속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윤 의원의 보좌진들 또한 최근까지 상임위원회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로 구성된 SNS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여기 보면 통장에서 배우자나 딸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있고요. 갈비집, 과자점, 그리고 또 본인 과태료, 심지어 종합소득세인데 이런 것을 다 정대협 계좌에서 지금 윤미향 의원이 지금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증거가 있고 법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기소를 했고 지금 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민주당으로부터 출당돼 무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보이고요. 뭐가 없는 복당일까요? 탈당입니다. 복당, 그러니까 당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탈당을 했어야 하죠. 그런데 탈당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복당을 언급한 민주당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권익위 조사에서 이 부동산 투기 의혹자 명단에 올랐던 그 12명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도부는 탈당 권유를 했지만 아무도 안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누구를 복당시킨다는 겁니까? 당시 당 지도부가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 권유를, 또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앞서 보신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 조치로서 의원직은 유지시켜준 건데요. 오늘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권에 대해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당 허용을 이제 결정을 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복당 결정이 났습니다.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해왔잖아요. 이게 이제 무혐의가 난 건가요? 네, 본인은 무혐의가 났고요. 어머니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혹을 받았던 12명 중에 윤미향, 오영훈, 문진석 의원은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나머지 9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비례대표 2명 외에는 탈당한 의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12명 중 5명은 당시 당 조치에 반발해서 탈당기조차 내지 않았고요. 나머지 5명은 탈당기를 냈지만 당이 수리를 안 했었죠. 그런데 며칠 전 송 대표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고 이 아픔을 감당해 주신 9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혐의가 확정된 의원님들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당도 안 했던 의원들을 복당시키겠다고 선언한 송 대표. 어차피 탈당할 거라 믿었던 국민은 없었다. 말잔치로 끝난 쇼다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윤석열, 오른쪽이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 이경 대변인이 SNS에 올렸던 사진인데요. 사진과 함께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 이 사진을 보며 생각은 각자 그릇만큼이라고 적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죠? 네, 이경 대변인보다 먼저 이 사진을 SNS에 올린 시인 김주대 씨는 가난을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을 윤석열이 알 리가 없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대변인 역시 흑수저 출신 이재명 후보가 서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변인의 게시물에는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여러 사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글 말고 사진도 올라왔나 보죠? 네, 몇 장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이 사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누굴까요? 네, 오른쪽이 홍준표 후보, 또 아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홍 후보 어머니라고 합니다. 홍 후보는 줄곧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얘기하곤 했는데요. 많이 했죠. 네, 다음 사진도 보시죠. 자, 옷도 머리도 이제 멋을 많이 부렸는데 이건 누굽니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나비 넥타이에 단정한 옷차림인데요. 윤석열 후보 어릴 때와도 다소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변인 맥락대로라면 네. 홍 후보는 서민을 잘 이해하고 조국 전 장관은 잘 모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을 스펙, 패션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취약계층을 욕보이는 것 아니냐면서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겨냥해서 생각의 그릇이 깨진 간장 종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50년 전 어린 시절은 추억으로만 남기고요. 지금 모습으로 평가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선 후보까지 오를 정도면 다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았다고 봐야겠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젯밤 일본 수도권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열차가 철로에서 탈선하고 수도관이 터져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쿄 현지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쿄타워가 보이는 도심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도로는 아래 위로 요동치고 달리던 신칸센은 경보음과 함께 멈추더니 전기도 끊겼습니다. 고층 건물 승강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강진 충격으로 수도관이 파열돼 대형 쇼핑몰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도로 곳곳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도쿄 지바현 북서부를 뒤흔든 강진의 규모는 5.9. 수도권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金魚鉢の水がもうこぼれるくらいに揺れて、これどうなんだろう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同じように感じましたね。 중상 3명을 포함해 32명이 다쳤고 250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도심 외곽을 달리던 무인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 승객들이 고가철로를 걸어 겨우 탈출했습니다. 열차 5량 가운데 탈선한 열차들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진 당시 멈춰선 열차는 이처럼 사고 지점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어서야 복구 작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自治体とも協力しながら政府一体となって、この被災者の救援、救助に努めるということ。 이른 아침부터 수도권 출근길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여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週間程度の間に同程度の地震が、の揺れを発生させる地震が起こる割合が1、2割あることから 외교부는 지진 피해를 당한 우리 교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성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재난 사태를 이끌게 된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취임 첫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했는데 한일 관계에 대한 의지는 스가 전 총리 연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후퇴한 느낌입니다. 유준 기자가 비교해드립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국정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그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우선순위는 쿼드를 시작으로 미국,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이어 한국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발언 역시 1년 전 스가 전 총리보다도 후퇴했습니다. 한국은 極めて重要な隣国です。健全な日韓関係に戻すべく
韓国は重要な隣国です。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にも 지극히란 강조어를 비롯해 한일 관계란 단어도 꺼내지 않은 겁니다. 특히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핵심 현안에 대해 한국이 먼저 답을 내놓으란 자세도 여전했습니다. 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아베나 스가 전 정권처럼 기시다 역시 한일 관계 해결에 큰 관심을 쏟지 않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우길기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길기 문양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영문판에 이어 한국어를 포함해 8개 외국어로 또 제작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갈등 현안을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최근 유튜브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자국 현안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적극적인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애국가이절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로 등장하는 한국 자생 소나무를 다른 부처도 아니고 산림청이 홈페이지에 일본 소나무라고 표기해왔습니다. 소나무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황당한 실태, 윤수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산림청이 제작한 식물주권 바로잡기 영상입니다. 한국 자생소나무가 영어로 일본 소나무, 즉 재패니즈 파인트리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코리아를 붙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산림청은 같은 해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 이름 목록집을 발간하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영문 홈페이지는 한국 소나무를 버젓이 일본 소나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팽나무, 외솜다리 등 우리 식물 10여 종도 일본 식물로 표기했습니다. 우리말 임업용어 사전에도 우리 식물 표기에 재패니즈가 들어있습니다. 산림청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부서가 따로 있는 부서라서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는 제주 비자림을 일본 토레아스 숲으로 번역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용어 사전도 비슷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성하고 즉각 전 정부기관을 다 조사해서 오류를 시정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캠페인보다 식물 주권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예식장 등 인원 제한 제약만 받은 업체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손실 규모를 따지지 않는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 규모에 맞는 보상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줄어든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80%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든 자영업자가 28일 동안 방역 조치를 이행했고 영업이익률 10%,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라고 가정하면 손실 보상금은 392만 원이 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대상 업종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입니다.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이 아닌 인원 제한만 받은 업종은 제외됐습니다. 웨딩, 돌잔치 이런 업체들은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제한만 받은 업체들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데들은 피해 지원이라도 해서 보완을 좀 해.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와 함께 영업 손실분 100% 보상이 아닌 80%만 보상한다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부는 11월 둘째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죠. 우선 70세 미만 경증 환자들의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재택치료를 맡은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서상인 기자가 취조했습니다. 보건소 간호공무원들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열은 재보셨을까요? 몇 도 나오셨어요? 매일 2차례 전화로 환자의 체온을 기록하고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을 살핍니다. 환자가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약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약도 갖다 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공무원 4명이 맡은 재택치료 환자는 95명으로 많을 때는 120명까지 늘었습니다. 역학조사하던 간호공무원 2명이 추가 투입된 건데도 역부족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곤란한 상황이고요. 강남구를 포함해 서울에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 환자는 2,230명, 수도권에서는 3,200여 명에 달하는 상황.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도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세 미만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거주 형태를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택치료를 할 경우 원칙상 접종을 완료한 가족에 한해 동거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거인도 격리 상태가 돼 외출할 수 없고 화장실 등 공간 분리가 안 되면 사용 후 매번 소독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현장의 인력 부족 등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인력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영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입니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01명. 지난달 6일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7살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7월 20일 이후 영국의 한 달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2차 대유행 시기였던 1월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66%가 백신을 2차까지 맞았지만 미접종 상태인 어린이들이 방역의 또 다른 변수가 된 겁니다. 코로나에 걸렸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또는 코로나 감염 두려움에 영국 학생들 10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학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 최소 연령을 16살에서 12살로 낮췄습니다. Parental consent will be sought. The school-age vaccination program is very well equipped. Children aged 12 to 15 will also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1, 2, 3, ready? All done! You did it. 어린이 환자가 늘어나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사는 미 식품의약청 FDA에 어린이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오는 26일 5살에서 11살 대상 백신 사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We are ready. We have the supply. We're working with states to set up convenient locations for parents and kids to get vaccinated, including pediatricians' offices and community sites.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 전후로 어린이 정식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갑구입니다. 회원 수가 2천여 명이나 되는 서울 종로의 대형 스포츠센터가 코로나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하고 관계자들이 잠적했습니다. 회원들은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폐업 직전까지 할인을 미끼로 선결제를 유도했다며 분노합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대형 스포츠센터. 출입문은 잠겨 있고 조명은 꺼져 내부는 캄캄합니다. 이 스포츠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고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달 30일. 이후 업주와 직원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원 중엔 선결제하면 회비를 깎아준다는 말에 가족과 함께 수백만 원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큰아들, 또 우리 삼촌, 3사람, 저하고 3사람 315만 원. 사전에 한마디만 해줬어도 덜 괘씸하고 그런 거죠. 일부 회원은 폐업 직전까지도 센터 측이 높은 할인율을 제한하며 선결제를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센터 측은 회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
회원권 자녀분은 인근 다른 헬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문의해보니 자녀분을 사용하려면 1년치 신규 회원권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년치 또 내라고 그래가지고 연리받으셔가지고 그걸로 고소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회원 동의도 없이 인근 헬스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원들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는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습니다. 선납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업체가 돈만 챙기고 폐업했을 때를 대비해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 중 푸른바다 거북이 우리 해양국립공원에서 헤엄치는 장면이 처음으로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주로 아열대 해양에서 서식하는데 우리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지느러미로 날갯짓을 하듯 유유히 암초와 물고기떼 사이를 누비는 거북이 한 마리.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 위기종이 된 푸른바다 거북이입니다. 주로 열대나 아열대 바다에 서식하는데 지난 8월 괭이갈매기가 집단 서식하는 홍도 인근 수심 12m 바다에서 포착됐습니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봄, 여름철에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바다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체가 되면 최대 2m, 몸무게는 200kg에 달합니다. 한 번에 100개 정도의 알을 낳지만 이 중 살아남는 새끼는 한두 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생존율이 낮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우리나라로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이제 넓다 보니 우리가 이제 어업에서 버려지는 이제 표고라든가 이런 해양 쓰레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피해를 끼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서식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존 관리할 건가. 푸른바다 거북이 국내에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분포 현황을 파악하며 개체 보전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노력한 언론인들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 마리아 레사는 CNN 동남아 특파원을 거쳐 필리핀 탐사보도 매체 레플러를 설립하고 두테르테 정권을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러시아 반정부 성향신문 노바야 가제타의 편집국장으로 푸틴 대통령의 언론 탄압에 맞서온 인물입니다. 제35회 인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동양인 첫 파리 오페라 발레단 최고 등급 무용수로 지명된 발레리나 박세은 씨가 언론 문화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 부문상은 26년간 자동차 기술인을 양성해온 아주자동차대학이 수상했습니다. 인문 사회 부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고려대 이종화 교수가 수상했고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2차 전지 양극 소재 권위자인 한양대 선양국 교수가 수상자가 됐습니다. 공기가 선선해짐을 알리는 가을절기 한노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절기답게 기온도 떨어져서 쌀쌀했는데요. 강원 영동과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빗길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그 밖의 지역엔 해가 드러나면서 기온이 쑥 오를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일교차는 7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에 서울이 26도, 대구 27도, 전주와 광주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선 덥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비가 내리는 동해상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이 내일과 비슷해서 덥고 끈적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장에 취해서 주의를 간과하는 좀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다 보니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공공이 나서는 건데
이 LH 사태나 대장동 사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대장동 사업을 두고 공공의 탈을 썼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 자기들 배불리는데 공공만큼 쉽고도 감쪽 같은 가면은 없었습니다. 기업은 잘못하면 불매운동이라도 하지요. 이 공공은 서로 떠넘기면 책임 밝히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공공의 적, 부정부패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